우리나라의 긴 역사를 통해 전해 내려온 삶의 지혜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귀한 유산들, 이를 우리는 문화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문화재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족의 문화적 유산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보존할 가치가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국가유산청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이영춘 박사가 직접 기록한 자해진료소 일지, 개정중앙병원 일지, 농촌위생연구소 일지 등을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했는데 꼭 형태를 지닌 유형의 것만 문화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예술활동이나 생활양식도 문화재로 인정되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유형 문화재를 국보와 보물로 나누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보와 보물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이 지정하게 되는데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중에서도 인류 문화의 관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특히 크고 희귀한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국보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인 숭례문은 국보 제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 지정된 국보는 올 5월 지정된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입니다. 참고로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보에 부여하던 번호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보 제1호, 제2호와 같이 부르는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총 345개의 국보가 등록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시간을 두고 이 국보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뤄볼 예정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당당히 국보 제1호로 지정되었었던 숭례문을 살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반달리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이나 예술품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 용어는 455년 유럽 민족 대이동 시기 지중해 연안부터 로마까지 약탈과 파괴를 일삼은 반달족에서 유래했으며 이후 파괴 행위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 속 대표적인 반달리즘 몇 개만 살펴보면 우선 기원전 3세기 중국의 진시황이 사상 통제를 목적으로 책을 불태우고 수백 명의 유생을 생매장했던 분석행위 사건이 있고, 또 기원전 4세기에는 나쁜 짓으로 이름을 남기겠다며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아르테미스 신전에 불을 지른 헤로스트라투스 방화 사건이 있죠. 최근으로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이 힌두쿠시 산맥 절벽에 조성된 세계 최대의 석불을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폭파해버린 바미안 석불 폭파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번 파괴된 문화유산은 다시는 그대로 복원할 수도, 복원한다고 해도 그 시간의 가치가 모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인류 전체에게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반달리즘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사건이 2008년 발생한 숭례문 방화 사건입니다. 2008년 2월 10일 600년 동안 한양을 지켜왔던 서울의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국보 제1호 숭례문이 불길에 휩싸여 붕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방화를 저지른 인물은 70대의 최종기. 철학관을 운영하던 그는 택지 개발로 인한 보상금 문제로 불만을 품고 사고를 저질렀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방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인 2006년에도 그는 창경궁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는지 결국 숭례문에까지 더러운 손을 댔습니다. 그의 방화로 숭례문 2층 문루의 90%와 1층 문루의 10%가 소실됐습니다. 최종기가 계속해서 문화재 방화를 저지른 이유는 문화재는 경비가 허술하고 접근하기 쉬울 뿐 아니라 인명피해가 나지 않고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결국 그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죠. 사건 직후 소중한 국보 1호를 복구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고 5년 2개월의 복원공사 끝에 2013년에 숭례문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원 과정에서 또 다른 부끄러운 사건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숭례문 복원을 위해서는 귀한 금강송이 필요했는데 이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삼척 미로면 준경묘 일대의 금강송 20그루, 양양 법수치 계곡의 36그루, 기증된 338그루 등 총 394그루가 복원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원 작업을 맡은 신흥수 대목장이 금강송 일부를 빼돌린 것이 밝혀졌습니다. 금강송이 필요한 자리에 자신이 보관하던 다른 소나무를 사용한 것이죠.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다른 공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며 횡령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미 복원된 숭례문을 다시 헐고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 문화재 복원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터지면서 전 국민적인 분노가 일었던 것은 주인공이 국보 제1호 숭례문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 즉 조선의 수도 한양에 세워진 숭례문을 이해하려면 개경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긴 배경을 살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위화도 회군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려 말 1388년 우왕의 명을 받아 요동을 공격하기 위해 진군하던 이성계가 압록강 가운데 위치한 위화도에서 회군해 우왕과 최영 등을 제거하고 고려의 실권을 장악한 쿠데타를 말하는데, 이 사건으로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이 촉발됐죠. 조선을 건국할 당시 고려의 수도 개경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이 극에 달해 새로운 국가의 수도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선 지리적 장점이 중요한 이유였는데요. 한양은 당시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삼남지방에서 세금을 수송하고 자원 분배를 원활하게 하기 좋은 위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은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 방어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양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에 유리하고 한강이 흐르고 있어 교통과 물자 이동에도 유리했죠. 둘째로 풍수지리적 관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려 말부터 풍수지리 사상이 정치와 국운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는데, 특히 한양은 명당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백악산, 목명산, 인왕산, 낙산에 둘러싸인 형태가 좌청룡 우백호에 부합하는 이상적 지형이라 여겨졌죠. 이에 따라 태조 이성계와 그의 신하들은 왕조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한양이 적합한 위치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안정과 새 왕조의 상징으로서 수도 이전의 의미도 컸습니다. 개경은 고려 왕조의 오래된 수도로서 고려 왕조에 충성하는 구세력들이 여전히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수도로의 이전은 조선 왕조가 완전히 새로운 국가임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성계는 수도를 옮겨 개경 세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왕권을 안정적으로 다질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수도로 정해진 한양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조선을 대표하는 상징적 도시로서의 면모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한양을 둘러싼 성곽과 성문들은 왕조를 방어하는 핵심 시설이자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적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1396년에 한양 도성을 따라 동쪽의 흥인지문, 서쪽의 도내문, 남쪽의 숭례문, 북쪽의 숙정문 등 4대문과 동쪽의 해화문, 서쪽의 창의문, 남쪽의 광의문, 북쪽의 소위문 등 4소문이 세워졌습니다. 그중 숭례문은 한양 도성의 남쪽 대문으로서 도시의 정문 역할을 맡았죠. 숭례문이라는 이름에는 유교적 덕목이 깃들어 있습니다. 태조는 조선을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철학을 유교 사상에 기반을 두었고, 그 중에서도 예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숭례문이란 이름은 예를 숭상한다는 뜻으로 조선의 통치 이념을 반영하는 동시에 왕조의 통치 질서를 유지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숭례문은 단순히 방어를 위한 성문을 넘어선 조선의 역사와 상징성을 담은 중요한 유물입니다.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의 남쪽에 위치해 서울의 정문이라 불리며 왕의 행차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이 문을 지나갔고, 외교사절이 한양에 입성할 때 숭례문을 통과하는 의식이 거행되곤 했죠. 이는 숭례문이 조선의 위엄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장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참고로 한국에서 국보에 번호가 부여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로 당시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이 제정되면서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1934년 처음으로 경성 남대문을 보물 1호로 지정했는데, 일제가 만든 지정체계는 광복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적용됐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국보 1호라는 지위는 경성 남대문, 즉 숭례문이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어쨌든 일제강점기에도 숭례문은 철거되지 않고 남겨져 민족의 자존심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고, 일제 도로계획에도 변경 없이 남겨질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숭례문에 얽힌 비화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숭례문 문루 아래에서 잠을 자면 불운하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숭례문 문루 아래에서 잠을 자면 건강을 해치거나 나쁜 운이 따를 것이라고 믿었죠. 이는 숭례문이 수도 한양의 남쪽을 지키는 중요한 출입문이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함부로 눕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 금기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조선총독부 설립 직후 조선 왕조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 숭례문의 이름을 남대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도 남대문 시장, 남대문 경찰서 등등의 명칭이 익숙해 남대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1997년 우리 정부는 남대문의 공식 명칭을 숭례문으로 바꿨습니다. 이러한 비화들은 숭례문이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역사적, 문화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데요. 숭례문은 600년 한국사의 굴곡의 역사를 함께해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정신적 유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혹 서울에 오시거든 숭례문 앞에 서서 그 웅장함을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